예, 안녕하세요. 디캠프 센터장 김광현입니다. 디캠프는 지금 2호선 선능력, 그리고 분당선 선정능력 근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왜 지금 창업인가 하는 것으로 제가 그동안에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것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말까지 저렇게 인터넷에서 저 사진 걸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안경도 벗고 머리숱도 많이 빠졌습니다. 광파라는 닉네임으로 했었고요. 센터장으로 한 지금 8개월 정도 됐는데 8개월, 9개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을 모으고 디캠프는 뭔가?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그때 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은행들 20개 정도가 설립해서 제가 출연해서 만들었고, 그 재단이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달에 오픈한 게 바로 디캠프입니다. 디캠프. 그래서 디캠프는 드림 캠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베이스 캠프다 해서 디캠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은행들이 출연해서 창업을 활성화에 성공한 케이스는 세계적으로 아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디캠프 건물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최고 창업 생태계 허브를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자, 저기가 회복 공간입니다. 저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라스에서는 저렇게 바로 선정릉 공원이 보일 수 있고, 테라스 저기에서 저렇게 앉아서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5층 여기는 보육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선발한 스타트업들이 저기에서 한 6개월 내지 길게는 2년까지 저기에 머물면서 창업, 자기네들 서비스 상품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일 꼭대기층 6층에 있는 다목적 홀입니다. 저기서는 저런 식으로 행사가 1년에 한 2-3번 정도 열립니다. 1년에 한 달에 한 2-3번 정도 열리는데요. 어제 디파티 했고 오늘 밤에는 디데이, 데모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공간, 그리고 창업계 투자자와 창업자들이 만나는 사랑방,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행사가 열리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저런 모습입니다. 지난달 했던 여행을 테마로 한 디파티. 저희들이 하는 네트워킹 파티 앞에 이제 D자를 붙여서 디파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 때는 여행과 관련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전부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네트워킹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저런 디파티를 저런 모습으로 네트워킹이 이어지는데요. 핀테크, 크라우드 펀딩, 푸드테크, 패션테크, 여행, 자동차 애프터마켓, 그리고 어젯밤에는 음악을 테마로 해서 디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렇게 네트워킹 파티를 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2차 모임을 갖기도 하고, 저기서 만난 사람들끼리 인수합병도 하고 협업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또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밤에 있을 오늘 밤에 이제 디데이를 하게 되는데, 데모데이. 데모데이라고 하면은 투자자들 앞에서 스타트업들이 자기네들 제품 서비스를 발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뒤에서 보자는 모습이고요. 스타트업들의 데뷔 무대, 국내 최고의 스타트업들 데뷔 무대라고 자부합니다. VC 엔젤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데모데이만 하지 않고 디엔젤이라는 프로그램과 연결을 시킵니다. 저기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괜찮다고 싶은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스타트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 보육 공간에서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모로 홍보부터 시작해서 멘토링도 그렇고 많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하는 팀에는 저희들이 시드머니를 투자합니다. 여기는 아까 그 다목적 홀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해커톤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인데 아마 학생들하고 직장인들하고 아마 섞여 있을 겁니다. 저런 식으로 해커톤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업계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밤샘에서 자기네들 만들 제품을 그 다음날 발표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와서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여의도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한 VC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 갈 때마다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10년 후엔 우리 애들이 발마사진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
밤 11시에 베이징에 있는 어느 스타트업 사무실에 협의를 하러 갔는데 300명, 400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 물론 밤 11시까지, 그것도 금요일 밤 11시까지 잡고 있는 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날렸더니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건 잘하는 짓이 아니다. 물론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근데 베이징에서 지난 7월 달에 이제 베이징 갔을 때 우버 택시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중국 13억 중에서 3억 명만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면 한국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희들 껄껄껄 웃었는데 도와서 생각하니까 괘씸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중국은 3억 명이 아니라 4억 명 정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 일하는 거 보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한국이 빨리빨리였는데 이제는 중국이 빨리빨리고 한국이 만만띠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저 친구들 일을 추진합니다. 이거 베이징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베이징 대학교 밤 10시, 한국 시험보다 1시간 늦으니까 밤 10시에 7월 초니까 방학인데 저렇게 학생들 공부하고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도서관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모습, 기숙사에 불이 다 켜져 있는 모습 보면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중국에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길 건너편이 중간촌이죠. 예, 중간촌 이런 모습입니다. 중간촌 창업 카페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일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회의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거기서 제가 베이징 대학교 동창회 창업지원센터도 둘러봤습니다. 이미 전국 6군데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동창회가. 우리나라는 대기업들하고 지자체하고 묶어가지고 지금 17개를 지금 만들었는데 중국에서는 대학교 동창회까지 저렇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노베이션 웍스라는 그런, 저희들이 이제 디캠프와 비슷한 그런 곳인데요. 여기 있는 이 양반한테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들 경쟁 무지하게 치열하다. 지네들끼리 쌍욕이 오갈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한다. 그리고 경쟁 양상은 베이징뿐만이 아니고 상하이도 마찬가지고 선전도 마찬가지고 중국 어디나 도시나 비슷하다. 지금 현재 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창업 열기가 활발하고 지방으로 이제 천천히 확산돼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중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창업 열기가 달아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인들 해외 유학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창업한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도 자기네도 고국에 돌아오면은 그 속도를 따라가는데 1년 정도 걸린다. 한국 스타트업들은 아마 중국에 들어오면 그보다 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핀테크 기업, 중국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랑 앉아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요즘 우리 P2P 랜딩 투자도 하고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P2P 랜딩은 비즈니스 모델로 치지도 않는다. 3, 4년 전에 붐이 있었고 부작용도 이미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자기네들은 지금 금융 오토를 하고 있다. 금융 오토라는 것은 실리콘밸리에서도 한 적도 없고 런던에서도 한 적도 없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할 것이고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나중에 수출도 하고 싶다. 한국에도 수출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또 다른 얘기입니다. 2012년에 나온 KPCB 애널리스트 메리미크의 트렌드 진단 그 보고서인데요.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인데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그거였습니다. Reimagination of almost everything, nearly everything. 거의 모든 것을 재상상하라.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다 다시 상상해서 뒤집자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 이후로 실리콘밸리에서는 디지털 파괴 이런 얘기들이 많이 화두가 됐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스로 파괴하지 혁신하지 못한 노키아나 모토로라나 코닥이나 다 내리막길로 돌아서고 말았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혁신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기업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때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라졌죠. 지금 잘 나가는 기업, 지금 잘 나가는 상품, 지금 잘 나가는 서비스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고 지금 잘 나가는 직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신문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죠. 물론 100년 동안에 걸친 얘기입니다만은 신문, 뉴스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다 재상상, 다시 상상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변화에 정하지 못하는 신문이든 뭐가 됐든 간에 모두 다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글이 지금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차를 지금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은,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자동차를 잘 팔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도 테슬라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은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차하고 결합이 될 테고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기가팩토리 네바다 사막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죠. 그리고 우버는 언젠가는 자율주행 전기차로 자기네들 돌리겠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끝나고 나서 빨리 디캠프로 가야 되면은 여기서 업번에서 호출하면은 자율주행차가 자동으로 저 혼자서 운전사도 없는 차가 앞에 와서 저를 태우고 간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량을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자동차 내지 말란 법 없죠. 실제로 요즘 얘기 들어보면은 애플이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를 개발한다. 근데 그것도 자율주행하는 전기차일 것이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4년 후에 애플이 전기자동차를 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폭스바겐 사태는 여러분 스캔들은 잘 알고 계시죠? 폭스바겐 이번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고 반면에 저렇게 새로운 혁신하는 파괴하는 선수들이 등장할 겁니다. 우버 2009년, 샤오미 2010년, 에어비앤비 2008년, 그리고 테슬라 2003년. 다 2000년 이후에 10살 안팎에 불과한 저런 스타트업들이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파괴제인데 그러면 이 스타트업이 적인가 우군인가? 지금 대기업들은 다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아니 해외에서 저런 스타트업 파괴자가 등장해서 산업을 파괴하고 자기 시장을 잠식하고 국내에서도 스타트업들이 허시탄탄 자기 시장을 넘보고 있으니까 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해마다 저렇게 혁신적인 폰을 내놓은 게 자기 기술만으로 그런 게 한 것이 아니죠. 애플은 끊임없이 스타트업을 인수해가지고 자기 아이폰에다가 녹여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제품을 냅니다. 삼성도 최근에 루페이 인수해가지고 삼성페이를 내놨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합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전부 연구소 만들어가지고 연구소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나오면 그거 가지고 3년 우려먹고 5년 우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3년, 5년 동안 소비자들 기다려주지 않아요. 매년 새로운 걸 내놔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매년 새로운 걸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혁신적인 서비스나 기술이 있으면은 스타트업을 사서 자기네 상품이나 서비스를 혁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파트너라고 봐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상생경영 한다고 신문에 악수하고 하는 그런 사진들 많이 나왔잖아요. 넥타이 딱 메고. 그런 사진들 나왔는데 상생경영 말만 그렇고 뒤로는 사업 빼가고 똑같은 사업 베끼고 사람 빼가고 그렇게 해서 불신만 커졌습니다. 상생경영은 사실 되지 않았었죠. 그랬던 게 철저하게 가불관계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대기업들이 전부 CVC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합니다. 발굴에 나섭니다. 직접 육성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삼성이 마이 뮤직 테이스트라는 스타트업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식이죠. 지금 대기업들이 다 저런 식으로 SK도 그렇고요. 다 CVC를 거느리고 스타트업 투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스타트업 DNA가 지금 절실한 거죠. 자기 자신 자체도 혁신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M&A도 하고 협업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옛날과 달라진 것은 아시다시피 국경 없는 경쟁입니다. 소비자들 애국심 그런 거 기대할 수 없죠. 이제는 소비자가 이제 갑이 됐고요. 소비자는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자,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삼성, 현대가 내놓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중국제라도 삽니다. 얼마 전에 중국 갔을 때도 공항으로 떠나야 되는데 막 서로 위치돼서 샤오미 매장 어디냐고 막 찾고 난려요. 야, 나 알려달라고.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애플 짝퉁이라 손가락질 했던 그 테크 마니아들이 얼리 어댑터들이 그 샤오미 매장 가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한때 저렇게 파리로 콜라 저렇게 팔리던 때도 있었죠. 그런 시대는 옛날입니다. 이제는 좋은 상품이면 중국 상품이든 미국 상품이든 가리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한국인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차 브랜드 알고 봤더니 현대가 아니라 BMW였습니다. 조식가 봐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우리 오빠는 3초면 끝나. 이게 순간결제 페이나우 광고인데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점잖게 하면 이런 거죠. 3초 순간결제. 소비자가 3초를 원한다면은 3초에 맞춰줘야 됩니다, 이제는. 왜 소비자는 3초를 원하는데 왜 3분 동안 하게 만듭니까? 이제 소비자는 3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애플페이를 쓰고 알리페이를 쓰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핀테크 세국주의는 결국
금융 종속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금융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금융을 예를 들었을 뿐이고요. 이거는 보안성 심의 때문에 한 핀테크 업체가 있었던 그 얘기인데요.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핀테크 포럼 대한상에서 상공에서 열렸는데 그 친구들 만나서 핀테크 얼라이언스, 박소영 회장 오셨습니까? 핀테크 포럼 소속 21개 스타트업들이 핀테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가지고 룩셈부르크에서 인터넷은행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국내 400억 그 자본금 규제를 못 넘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룩셈부르크는 말이에요. 저 친구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5년 동안 러브콜을 했다고 해요. 5년 동안. 그리고 일본에 있는 대사가 한국까지 찾아와가지고 저렇게 공을 들이기도 했고, 그걸 보고 또 미국에서도 뉴욕주에서 와가지고, 야, 룩셈부르크 가지 말고 뉴욕을 와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명동령 제가 금년 초에 찍어놓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알리페이가 저렇게 명동령을 자각했는데, 그 알리페이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뭐 넷플릭스 들어온다고 그러고, 테슬라 들어온다고 그러고, 샤오미도 당연히 들어올 거고, 이런 파괴자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국산, 외국산 가리지 않고 적합한 제품 나오면 기꺼이 산다. 그러면 산업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고, 대기업들 지금 지금 태도가 바뀐 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게 좋습니다. 대기업하고 스타트업과 상생은 불가피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선순환, 이게 굉장히 지금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더 많이 나오고,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자기네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해야만, 그래야만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걸 보고 또 더 많은 인재와 자금이 스타트업 이 창업 생태계로 들어오지 않겠나. 원모아스입니다. 저거 중국 식당에서 저렇게 로봇이 서빙하는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 2000년 전후에 대한민국에서 맨날 세계 최초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초라는 보도자를 보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나라 식당에서는 저런 모습이 없습니까? 저거 청와대 나온 선수가 7명인가가 저런 걸 만들었습니다. 3D 팬케이크 3D 프린터, 고산 대표님 100만원짜리 100만원대 3D 프린터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학생 졸업생들은 왜 저런 거 못 만듭니까? 우리는 많이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세계는 지금 혁신 전쟁이고, 국경이 없고, 애국심에 호소하던 시는 지났고,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성을 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통해서 혁신해서 이렇게 협력 선순환을 만들고 나면은 국가 경쟁이 길러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김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